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오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이번 회차는 K리그 6경기, 그 다음에 EPL 8경기인데요 K리그 1 2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K리그 2 2경기가 포함됐죠. 자,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구와 인천의 K리그 1 경기인데요, 홈팀 대구 최근 4연승이에요. 아주 가파른 상승세죠. 대구는 홍정훈이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김우석이 대신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수비 조직이 바뀌면서 불안감이 있었죠. 무실점 경기가 끝났습니다. 박스 안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놓치면서 실점을 2개나 했죠. 이용래가 선발로 나섰지만 전반에는 상대 공세의 미드필드 운영에서 좀 밀리면서 잘 안 됐습니다. 네, 에드가 김진혁 트윈타워는 확실히 상대 수비에 대해서 압박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김진혁 선수 이날 골은 없었는데 한 템포 빠른 슈팅, 그리고 측면으로도 자주 벌려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좋은 움직임 보여줬죠. 치바사는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트윈타워를 뒤에서 서포트했고 역전골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어요. 에드가가 코너킥에서 헤딩골 넣으면서 4경기 연속골, 확실히 골게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죠. 이근호 선수도 후반에 교체로 투입돼서 상대 수비 실수 놓치지 않고 마무리골을 넣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그리고 노련미를 보여줬죠. 좌우의 측면 선수들이 수비 시에 쭉 내려오면서 5백 형태를 구성하면서 수비 안정감을 그래도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죠. 원정팀 인천입니다.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정동윤, 이강현 이 두 선수를 또 투입을 했어요. 이강현이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좀 전담을 해주고 정동윤은 3백의 한 축을 담당했죠. 3백 조직에 정동윤이 합류하면서 김광석, 델브리지랑 함께 좀 안정감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이 조합이 나온 게 3경기에서 2실점밖에 없습니다. 김광석 선수는 노련한 수비 리드, 그다음에 델브리지는 확실한 제공권, 높이, 정동윤 선수는 발이 좀 빨라요. 원래 측면 수비수였거든요. 이 궁합이 잘 맞으면서 3백 조합이 최근 3경기에서 1실점이에요. 수비 안정화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려서 공격 전개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강원의 공세를 막아내는 경기 그런 모습이었죠. 상대 수비 뒷공간 향한 롱패스 한 방을 김도혁이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결승골을 성공시켰죠. 무고사 선수는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긴 한데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지키는 축구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인천이었죠. 최근 기세가 좋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대구는 아주 파죽의 4연승이에요. 더군다나 이 세징야가 없을 때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세징야 복귀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죠. 인천은 이강현, 정동윤 카드가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오면서 경기력 자체가 안정이 되고 있어요. 다만 세징야가 복귀하고 에드가 김진혁이 트윈타워가 건재한 이 대구의 공세를 인천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대구가 분명히 우세한 경기를 할 텐데 김도혁의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이면서 아길라르와 네게바 이 외국인 선수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구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수원FC 경기입니다. 홈팀 제주, 주민규가 지난 라운드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이 공격진의 무게감이 좀 떨어졌죠. 근데 주민규 선수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 이번 라운드 복귀가 예상됩니다. 최전방 왼쪽 윙으로 나오는 제로소 선수, 이거 서서히 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왼발 가지고서 아주 발재간 부리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짜임새 있는 미드필더진의 패스 플레이로 찬스를 잘 만드는데 아무래도 주민규가 빠진 상황에서는 마무리 능력이 좀 아쉬웠죠. 정우재, 이창민, 안현범, 정훈 이렇게 중거리 슈팅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요. 이날도 이창민의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쳐내자 정우재가 이제 막 달려 들어가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상대 공간 패스에 실점하긴 했는데 3백 수비력도 아주 견고한 제주입니다. 원정팀은 수원FC인데요. 지난 라운드 홈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경기 초반부터 대구를 아주 거세게 압박했어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센터백들도 공격 가담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박지수, 조유민. 무릴로의 코너킥 상황에서 조유민의 슈팅은 골대를 맞았는데 양동현은 선제골로 연결시켰죠. 상대 크로스를 걷어내려다가 박지수가 자책골을 허용했는데 이거는 상대 크로스가 너무 낮고 빨랐어요. 박지수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죠. 후반에도 공격적인 숫자 많이 주면서 공세 시에는 박스 안에 4-5명이 포진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계속 펼쳤어요. 그 측면에서 낮게 올라오는 크로스를 라스가 발리슛으로 또 앞서가는 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라스, 양동현 이 투톱 체제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라스는 서서히 이제 외국인 공격수다운 기량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 이제서야 적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승규, 김승준, 이영재 뭐 이런 공격적인 운영은 좋았는데 이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수비 불안이 커졌어요. 수비적인 선수를 배치하면은 공격이 안 풀리는 이런 악순환. 뭐 손FC 이거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수비 라인에서 볼 처리 미스로 네 번째 골을 허용한 것도 아쉬운 장면이었죠. 팀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잡힌 제주죠. 수비가 안정화하면 공격이 안 터지고 공격력이 터지니 수비력이 무너지는 수원. 뭐 제주를 상대로 고전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제주가 우세한 경기가 예상되죠. 미드필드 운영, 수비 진영의 견고함, 뭐 다 제주가 앞서 있어요. 주민규도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제주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 같아요. 앞선 7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수원이 2대1로 승리했는데 당시 경기에서 제주의 득점 취소되는 상황 이게 오심으로 판정이 났었죠. 제주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포항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항은 지난 라운드 수원 상대로 뭐 경기 시작 2분 만에 임상엽의 골로 쉽게 앞서갔죠. 임상엽 최근 폼이 아주 좋아요. 조커로 나오다가 폼이 올라오니까 선발로 나서고 있죠. 좌우 위치 가리지 않고 전방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날은 신진호, 신강훈이 더블 중원을 세웠는데 확실히 노련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경기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미드필드에서 팽팽한 힘싸움하면서 이날 치열한 경기를 치렀는데 임상엽 선수의 골 외에는 공격 전개가 잘 안 돼서 좀 답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 박스 안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동점골을 내주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신강훈이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당하면서 손에 신강훈은 지난 전북 홈에서 전북전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에 퇴장당하더니 벌써 두 번째나 불필요한 퇴장. 이게 더군다나 경기 종료 직전이었거든요. 최근 5경기에 무패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긴 한데 포항 특유의 그 활기찬 공격적인 운영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하창래 선수 입대 후에 흔들리던 수비 조직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은 그런 모습입니다. 원정팀 강원이죠. 공무열과 임채민이 두 선수의 교통사고로 한 2달간 출전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범수 골키퍼, 그 다음에 조재환 선수가 부상 중에 이런 악재가 또 겹쳤어요. 한국영, 김동현 이 두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황문기 선수가 좀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미드필드에서 짜임새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난 라운드 인천에 비해서도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이 공무열이 빠진 상황, 공격에서 마무리 슈팅이 부정확했고 역습 상황 한 방에 실점을 했죠. 실점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3백 조합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임채민이 빠졌다고 해도 아슈마 토프, 김영빈, 윤석영 조합 밸런스가 아주 좋았어요. 고무열 부상으로 최전방에서 버텨주며 이 병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박상혁이라는 장신 공격수 있지만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이 좀 부족해요. 김대원, 마사 이런 발재간 좋은 공격수들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죠. 강원은 부상 공백이 너무 큰 상황이죠. 포항은 신강훈 퇴장 공백이 있지만 이승모 선수가 대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성적, 맞대결 전적, 부상자 상황 등 포항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황이에요. 다만 그 포항이 최근 성적은 좋았는데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반면 강원은 성적은 별로였지만 경기력은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포항이 3연승 중입니다. 경기력과 별개로 포항이 충분히 이기는 경기에 집중할 것 같네요. 포항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K리그2 부천과 김천 상무의 경기인데요. 홈팀 부천은 최악의 상황이죠. 측면자원이 장현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외국인 공격수 크리슬란도 부상으로 최근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올 시즌 K리그에서 팀이 기록한 3골, 이 3골 모두 기록한 박창준도 부상으로 이탈 중이죠. 리그에서 6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6경기에서 무득점입니다. 공격적인 부분의 해법이 쉽사리 안 보여요. 지난 라운드 안양원정에서는 전반 초반 PK 찬스를 얻으면서 이 무득점을 끝내나 했는데 이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 그대로 잡히고 말았죠. 오히려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로 PK를 내주면 실점을 내고 전반 막판에 또 박스 안에서 수비가 투박한 수비하다가 PK 내주면 2골을 내줬어요. 수비 조직이 박스 안에서 세밀한 수비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최병찬, 한지호 이런 선수들이 빠른 스피드를 통한 돌파와 슈팅력이 있긴 한데 역습 시 위협적이긴 해요. 근데 골 결정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원정팀 김천입니다. 3-4-3 기반의 그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죠. 특히 좌우 측면, 심상민, 안태현 이 선수들이 공격 가담을 높게 하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패턴이에요. 반대 진영으로 공격을 전개할 시에는 이 측면 선수들이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박스 안에 공격 숫자 높여지는 그런 지능적인 움직임도 보여줘요.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이 그나마 쌓인 오용규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만드는 능력도 좋아요. 그 전북에서 뛰다 온 조규성도 시즌 첫 골 기록하면서 리그 첫 골 기록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죠.
화창래가 합류한 3백 조직도 안정감 있는 수비력 보여주고 있죠. 중원에서 박용우도 공격과 수비 밸런스 잘 잡아주며 미드필드 운영을 잘해주고 있어요. 시즌 초반 예상외로 저조한 성적으로 고전했는데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 팀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죠. 올 시즌 압도적인 꼴찌를 달리고 있는 부천이죠. 지금 리그 6연패, 6경기 무득점, 10경기에서 단 3골에 그치고 있고 이 3골 모두 기록한 박창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어요. 반면 군팀인 김천은 시즌 초 주춤했지만 서서히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죠. 2부 리그 수준보다는 높은 선수들이 스쿼드에 많이 포진돼 있죠. 최근 깊은 부진에 빠진 부천을 상대로 김천이 어렵지 않은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죠. 지난 6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슈팅수 18대 5로 김천이 일방적으로 두들기며 1대 0으로 승리했죠. 부천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EPL의 리즈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홈팀 리즈는 전체적으로 많이 뛰고 전방 압박을 선호하는 체력 소모가 큰 전술을 펼치고 있죠. 또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풀햄 셰필드의 강등권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1위 맨시티를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어요. 3연승을 거둔 뒤 최근 리버풀, 맨유 상대로 무승부. 근데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 브라이튼 상대로 패했죠. 최근 3경기에서는 2무 1패로 무승이에요.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 상대로 홈팀 브라이튼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밀렸죠. 근데 웰백의 돌파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PK를 내줬어요. 수비 빌드업 과정에서도 패스미스가 좀 잦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죠. 센터백 라인에서 볼 처리 미숙으로 추가골 내주면서 무너졌죠. 에일링, 알리오스키 이 측면 수비가 상대 측면 공격이 아주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 벤포드는 14골로 팀 공격을 주도하고 있긴 한데 최근 5경기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골이 없죠. 토트넘은 최근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지난 라운드 셰필드, 강등권 셰필드를 상대로 4대0 대승 거두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선에 걸려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매경기 결승처럼 뛰어야 될 거예요. 손흥민과 베일을 앞세워서 속도전을 펼쳤고 결국 허술한 셰필드 수비를 상대로 4골을 터뜨렸죠. 베일은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제 몫을 해줬죠. 측면에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로 측면을 통해서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주죠. 최전방에서 케인이 확실한 골게터로 자리 잡고 있고 측면 자원들의 득점력도 좋은 편입니다. 손흥민을 앞세운 역습 카운트는 확실히 리그 최고죠. 최근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하고 맨유, 리버풀 등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강팀 상대로 선전을 펼쳤던 리즈예요. 많이 뛰고 압박을 높이는 전술을 펼치는 리즈지만 이번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는 좀 벅차 보이죠. 리즈의 측면 수비들이 토트넘의 스피드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로파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경기 결승처럼 뛰어야 될 상황이에요.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리즈가 최근 강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선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큽니다. 17라운드 맞대결은 손흥민의 1골 1도움 활약으로 3대0 토트넘이 승리했었죠. 리즈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셰필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셰필드는 강등권에서 허덕이며 좀처럼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득점력은 참담하죠. 수비력은 허술해요.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토트넘 상대로 5백 형태로 내려앉으며 수비적으로 대항했는데 토트넘의 공격력을 감당 못했어요. 수비적인 허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 역습 시에도 숫자가 부족하죠. 수비진의 제공권 장악력은 나쁘진 않은데 박스 안에서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같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5실점 경기 있고 4실점 경기 있고 3실점 경기 있고 수비 허술함이 아주 여전합니다. 원정팀 크리스탈입니다. 최근 3연패 부진이죠. 다만 상대가 맨시티, 레스터, 첼시 1위, 3위, 4위 상위권 팀들이었어요. 올 시즌 주로 측면 돌파를 통한 공격을 선호하는 크리스탈이죠. 지난 라운드 맨시티를 상대로 자아, 타운샌드, 벤테케 3톱 앞세웠지만 경기 운영 능력에서 밀리면서 뚜렷한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하며 0대2로 패했죠.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뒀지만 상대 패스 플레이에 손쉽게 무너지며 허술한 모습이었어요. 타운샌드는 오른쪽 측면에서 맨시티 수비 상대로도 활발한 돌파를 보이며 개인기를 뽐냈죠. 에제도 왼쪽 측면에서 돌파, 크로스, 그리고 과감한 슈팅도 보여주면서 좋은 공격적인 모습을 선보였어요. 최근 3연패의 부진을 겪은 크리스탈이긴 한데 상대가 리그 선두권 강호들이었죠. 강등이 거의 확실한 셰필드의 허술한 수비력이라면 크리스탈의 에제, 타운샌드, 날카로운 이 날개들이 활약할 것 같습니다.
지난 17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이 LG의 활약 속에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죠. 셰필드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와의 경기입니다.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1위 팀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해 있는 올 시즌 최고의 팀이죠.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며 챔스 4강 2차전에 데뷔했죠. 전력차가 큰 만큼 로테이션 돌렸지만 일방적인 경기 펼치며 2대0으로 승리했어요. 올 시즌 부상으로 고생이 심했던 아구에로가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득점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챔스 PSG전에서는 마레지가 멀티골 터트리며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어요. 파리가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효율적인 공격으로 맞받아치면서 승리했죠. 왼쪽 측면 수비 진첸코가 수비와 공격 양쪽에서 모두 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맨시티는 공격 진영에서 그 유기적인 패스와 움직임이 아주 돋보이는 팀이죠. 원정팀 첼시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어요. 첼시도 지난 라운드 풀햄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돌렸음에도 2대0 완승 거뒀죠. 풀럼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상대 공세에 초반 주춤하긴 했는데 하베르치가 멀티골 터트리며 승리했죠. 경기 내용에서는 풀럼에게 좀 밀렸는데 결정력 차이에서 앞서면서 완승을 거뒀어요. 주중 챔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는 상대 미드필드 운영에 경기 주도권 내줬는데 이때도 마운트와 하베르치의 기동력을 앞세워서 공세를 맞받아쳤어요. 하베르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걸 베르너가 선제골을 넣고 킹테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빛났어요. 두 번째 골도 킹테의 어시스트로 나왔는데 두 골 모두 킹테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 보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죠. 이거 섣불리 어느 팀이 우세하다 예상하기 힘든 그런 매치예요. 공격과 수비 모두 맨시티가 첼시보다 조금 더 앞서 있긴 한데 두 팀 모두 최근 주중 경기들을 소화하면서 체력 안배가 관건이죠. 더군다나 맨시티는 첼시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비를 맞으며 경기를 치를 만큼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좀 클 수도 있어요. 지난 FA컵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승리했지만 17라운드 리그 맞대결에서는 맨시티가 3대1 완승을 거두기도 했죠. 맨시티가 우세한 경기를 하겠는데 첼시의 최전방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 반격으로 이게 승패가 갈릴 수도 있어요. 맨시티의 승 혹은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사우샘프턴의 경기입니다. 아무튼 리버풀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로 좀 부진한 상황이었어요. 지난 34라운드 맨유와의 경기는 상대 홈팬들이 경기장 점거함이 연기돼서 의도치 않은 휴식을 취했죠. 유로파 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승점 확보가 시급한 리버풀입니다. 33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어요.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 우세하게 이끌고 가는데 골 결정력 부족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많죠. 전반 시작과 함께 살라가 박스 안에서 간결한 오른발골로 앞서갔죠. 살라는 20골로 득점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조타와 마네의 최근 득점력이 좀 저조합니다. 뉴캐슬전에서는 마네가 득점 찬스가 한 3차례 이상 있었는데 이걸 살려내지 못했죠. 원정팀 사우샘프턴입니다. 최근 FA컵 포함해서 3연패를 당했지만 지난 라운드 레스터 시티 상대로 무승부 거두며 연패는 잘라냈어요. 전반 초반 센터백 베스터가르드가 당했죠. 볼 간수를 못하고 빼앗기자 무리하게 되찾으려다가 백태클로 퇴장을 당했어요. 수전 열세로 최전방 레드몬드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만 시도하며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죠.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며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핸드볼 파울로 PK 얻어내며 앞서갔습니다. 근데 수전 열세이기 때문에 상대 크로스에 제공권 싸움 밀리면서 동점골을 내줬죠. 근데 11대 10이지만 잘 싸운 경기였어요.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4위권에 머물렀지만 이 수비력이 무너지며 어느덧 순위는 강등권 바로 앞인 15위에 머물러 있죠. 최근 부진했던 리버풀이지만 예상치 못한 휴식을 취했어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팀을 재정비할 수가 있었죠. 살라의 최근 골 감각이 좋고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은 만큼 부진을 털고 이번 경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우샘프턴은 주전 센터백이 퇴장으로 나서지 못하는 손실이 있죠. 지난 17라운드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 치렀지만 마무리 결정짓지 못하며 0대1로 패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실수 되풀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전북과 수원 삼성의 K리그 경기입니다. 전북은 최근 공격력이 약화됐어요. 이승기와 한교원이 부상으로 결정하며 아무래도 세밀함에서 부족한 모습이었죠. 이승기는 이번 라운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측면의 크랙인 한교원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백승호도 출전 시간 늘리며 리그에 적응하고 있지만 아직 백승호 영입에 대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최영준, 유재문, 백승호, 쿠니모토 이 미드필더 자원들 중에서 아직 최적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찾지 못한 상황이에요. 김보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 작업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일류첸코가
일류첸코가 김보경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하며 한 달여 만에 골을 터뜨렸죠. 공격 자원들이 많지만 중심축이 되어줄 운영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승기가 복귀하면 이게 조금 더 원활해지면서 위협적인 공격이 진행될 것 같아요. 원정팀 수원은 지난 라운드 포항과의 경기에서 전반 2분 만에 측면에서 크로스오버 이용하면서 실점했는데요. 선제골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했죠. 김건희, 한석종이 부상으로 못 나선 공백은 안토니스와 제리치가 대체했는데요. 제리치는 진짜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안토니스는 정교한 롱패스를 통한 방향전환 등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상빈이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를 위협했고 김건희와 김민우가 복귀하면 정상빈의 파괴력은 아주 더 세질 것 같아요. 경기 막판 이기재의 크로스로 김태환이 동점골 성공시켰죠. 이기재 최근 왼발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최전방 타겟맨 역할의 부재가 아쉬운 수원이에요. 김건희, 김민우, 한석종 이 부상자 중 한 명만 복귀해도 확실히 전력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전북이 흔들리고 있죠. 최근 3경기에서 단 3득점. 백승호 합류 미드필더 조합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아직 최적의 합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한교원 부상까지 겹치면서 공격력이 좀 약화됐죠. 수원도 부상자들이 많지만 정상빈, 김태환, 강현무 이런 22세 이하 선수들이 활약으로 버티고 있죠. 어린 선수들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세울 것 같아요. 전북이 여러모로 우세한 전력이긴 한데 수원의 어린 선수들이 폭발한다면 전북이 노세한 측면 수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전북에서 대비를 할 겁니다. 이것만 조심한다면 전북의 압도적인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의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K리그2 경남과 전남 경기입니다. 경남은 시즌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죠. 최강훈 시프트, 이 측면 수비수 최강훈을 중앙 미드필더로 옮기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강훈의 원래 자리는 포항에서 임대해온 김주환이 소화를 잘 해주고 있어요. 최강훈, 장혁진 중원 조합이 자리를 잡으면서 공격 전개도 깔끔해지고 성적도 올라오고 효과를 보고 있어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효과를 보면서 아무래도 앞쪽에서 많이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비 부담이 적어지면서 수비 진영도 안정감을 찾았죠. 전방에서 고경민, 이정엽이 잘 버텨주며 최근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정엽은 지능적인 공간 창출과 움직임 그리고 빠른 템포의 슈팅을 선보이고 고경민도 박스 언저리 근처에서 아주 파괴력 있는 대포알 같은 슈팅, 이게 자랑거리죠. 그리고 황희수, 백성동 이런 발이 빠른 선수들이 선발과 교체로 상대 조합에 따라서 출전하면서 공격진의 파괴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전남이죠. 특유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으로 올 시즌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어요. 최전방 공격진도 강한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 그런 경기 패턴이죠. 지난 라운드 대전 원정에서는 상대의 강한 공세에 많이 밀려나며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후반에 사무엘, 알렉스 투입하면서 발로텔리, 올렉과 함께 외국인 선수 4명이 동시에 출격하며 공격적인 부분이 매끄럽게 연결되며 공세를 펼쳤죠. 롱드레인 한 방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지만 외국인 공격진들이 보여주는 이 파괴력에 비해서 정교함이 좀 떨어집니다. 득점력이 저조해요. 10경기에서 9골에 그치고 있어요. 경기당 한 골을 못 넣는 팀이죠.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만큼 실점은 7실점으로 적은 편이고 클린시트도 5경기나 치렀습니다. 현재 순위는 전남이 크게 앞서 있지만 팀 전력은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이죠. 오히려 최근 기세는 경남이 더 좋아요. 최강훈 시프트가 큰 효과를 보면서 경기력이 많이 안정이 됐죠. 전남은 지난 시즌부터 수비적인 경기 운용으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에요. 올 시즌도 벌써 무승부가 4번이나 있습니다.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경남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전남 올레길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전남의 행운의 골로 1대0 승리했죠. 최근 기세가 오른 경남이 홈에서 패하는 경기는 안 할 것 같네요. 경남의 승, 무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EPL 울버햄튼과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홈팀 울버햄튼은 강등권 풀햄, 셰필드 상대로 연승을 거뒀지만 번리에게는 패하고 또 강등권 웨스트브롬에게는 1대1로 비겼어요. 지난 시즌 18골로 팀 공격을 이끌었던 라울 히메네즈가 시즌 초 부상으로 이탈하며 공격력이 약화된 것이 아쉽죠. 웨스브로 상대로 우승 경기 펼치며 유효 슈팅만 10개를 퍼부었는데 한 골에 그치는 그런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전력 차이가 나는 만큼 좌우 풀백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상대 측면을 공략했죠. 여기서 중앙으로 볼 전개가 잘 되긴 했는데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파비오 실바의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며 행운의 골로 앞서갔지만 수비 집중력이 약해지면서 후반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어요. 박스 안에서 상대 최전방 공격수한테 프리한 헤딩을 허용하고 말았죠. 원정팀 브라이턴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지난 라운드 리즈 상대로 2대0 승리하며 부진을 탈출했죠.
전체적으로 강한 압박과 높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 상대 배후 공간 침투하는 이런 경기 패턴을 노려요. 경기 운영은 잘하는데 확실한 골게터 부재로 승리를 놓치고 있죠. 리즈 상대로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 전반 초반 PK 얻으며 손쉽게 앞서 나갔죠. 중앙 미드필더 그로스의 공격적인 운영 능력이 좋고 공격 시에는 깊은 공간까지 움직이면서 공격 진영의 숫자를 늘려주죠. 왼쪽 측면 미드필더 번도 공격 시 간결한 왼발 크로스 능력이 좋고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에요. 키가 큰 편인데 제공권 장악력이 아주 좋은 편이죠. 웰백이 PK 얻어낸 돌파도 보였고 후반에 결승골을 보였어요. 부상 복귀한 후에 최근 6경기에서 3골로 컨디션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안 좋았는데 울버햄튼보다는 브라이턴의 상황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하위권 팀들과의 대결이었지만 브라이턴은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두 팀 모두 득점력이 저조한데 웰백이 서서히 폼이 올라오는 브라이턴이 그나마 공격적인 면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맞대결 전적도 최근 4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승부가 잘 안 났던 두 팀이에요.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 브라이턴이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무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맨유의 경기인데요. 홈팀 에스턴은 최근 1부 2패로 부진했는데 지난 라운드 에버턴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며 부진에서 벗어났죠. 와킨스가 13골로 팀 공격을 이끌고 측면 공격수 엘가지도 8골로 공격력이 좋죠. 두 선수가 나란히 골을 터뜨리며 에버튼전 승리를 이끌었어요. 와킨스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볼 탈취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고 와킨스 이 선수 스피드도 좋은데 영리한 움직임으로 상대 뒷공간도 잘 노리는 그런 타입의 공격수입니다. 엘가지는 왼쪽 측면에서 활약하며 트라우레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가만차기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바클리의 공격 리드도 좋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는 좋은 편이고 공격 삼각편대의 공격적인 파괴력도 준수한 그런 에스턴 빌라입니다. 원정팀 맨유입니다. 최근 공식전 7경기에서 6승 1무로 패배가 없었죠. 지난 라운드 리버풀과 예정된 33라운드 홈경기는 경기장 점거 사태로 연기가 됐죠. 32라운드 리즈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수비벽을 두텁게 세운 리즈의 골문을 못 열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어요. 이어진 유로파 4강 1차전 AS 로마의 경기에서는 카바니와 페르난데스가 나란히 멀티골 터뜨리며 6대2 대승 거뒀죠. 주말 휴식을 취한 맨유는 주중 AS 로마 원정에서 상대 거센 공격에 맞불 작전으로 나서며 3대2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1차전 6대2 대승을 거뒀던 만큼 결승에는 맨유가 올라갔죠. 카바니는 이날도 2골을 기록하며 최근 유로파리그 2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무서운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주말 예상치 못한 휴식을 취한 맨유죠. 주중 로마와의 경기를 치렀다고 해도 충분히 극복할 만한 스쿼드의 두께가 있죠. 최근 에스턴 빌라의 경기력도 좋지만 올 시즌 맨유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한 수준 높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그린우드, 카바니, 페르난데스 이 공격진의 공격력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17라운드 맞대결 역시 맨유가 우세한 경기 끝에 2대1로 승리했죠. 이번 경기 역시 에스턴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웨스트햄과 에버턴의 경기인데요. 홈팀 웨스트햄은 최근 뉴캐슬, 첼시에게 2연패 당하며 흔들렸는데 지난 라운드 번닐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죠. 미하엘 안토니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멀티골로 팀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전력상 우위를 가진 만큼 벌리 상대로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어요. 전반 박스 안에서 투박한 수비로 PK를 내주며 끌려가긴 했는데 곧바로 측면 크로스를 안토니오가 진짜 무시무시한 피지컬로 상대 센터백을 밀어붙이면서 헤딩골로 우겨넣었죠. 이어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낮고 빠른 크로스도 달려들면서 역전골까지 성공시켰죠. 측면 공략에 이은 안토니오를 향한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안토니오가 9골, 링가드도 9골, 토마시 수책도 9골, 보웬이 8골, 이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다만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 조직이 제공권과 몸싸움에는 좀 능한데 상대 움직임에 공간 내주면서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원정팀 에버턴입니다. 최근 리그 3무 2패로 부진했는데 32라운드 아스날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꿨죠. 이어진 33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팽팽한 경기 치렀지만 1대2로 패했죠. 전반 초반 헬게이트가 상대 전방 압박에 볼을 빼앗기며 허무하게 실점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도미닉이 피지컬로 앞세워 헤딩골로 균형을 맞추긴 했는데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도미닉의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최전방에서 도미닉이 15골로 해결사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비 지정에서의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에버턴입니다. 전력이 엇비슷한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공격력은 웨스트햄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웨스트햄은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전력이 안정됐어요.
다만 두 팀 모두 수비 실책이 많은 편이고 공간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는 그런 수비력이에요. 측면에서 중앙을 향한 크로스 패턴에서 안토니오가 이 에버턴 센터백을 상대로 피지컬 우위를 통해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팽팽한 접전을 펼쳤지만 수책의 골로 웨스트햄의 1대0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이 경기는 에버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웨스트햄의 안정적으로 승부 이렇게 가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웨스트브로의 경기인데요. 홈팀 아스날 최근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부진했죠. 지난 라운드 리그 뉴캐슬 상대로 2대0 완승 거두며 분위기를 한번 반전을 시켰어요. 경기 초반부터 엘레니의 벼락 중거리 골로 앞서갔고 왼쪽에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윌리안 이 두 측면 자원이 날카롭게 전개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줬죠.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중앙에서 오바메양이 처리하는 공격 패턴인데요. 결국 후반 그 마르티넬리의 크로스를 오바메양이 발리골로 세게 골을 박았죠. 주중 유로파리그 비아레알과의 4강 2차전에서는 홈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결승 진출을 노렸는데 골 결정력 부재로 0대0 무승부를 마쳤어요. 이 측면 수비수 자카가 경기 직전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정팀 웨스트브로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부진하죠. 수비 조직이 무너지며 20개 팀 중에서 최다 실점 팀이에요. 사실상 강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수비력이 처지는 만큼 수비를 두텁게 세고 역습을 위주의 경기 운영을 펼치는데 EPL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전력입니다. 지난 라운드 울버햄튼 상대로 상대 공세에 밀리는 경기 치렀지만 1대1 무승부를 거뒀어요. 측면에서 돌파를 많이 허용하긴 했는데 박스 안에 수비를 많이 두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았죠. 다만 수비 라인을 너무 내리다 보니 중거리 슈팅 찬스도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끈끈하게 울버햄튼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수비 맞고 굴절된 슈팅으로 실점을 하며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측면 크로스를 디아냐가 헤딩골로 성공시키며 균형을 맞추며 1대1 무승부 거뒀습니다. 아스날이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르느라 체력 소모가 컸다고 하는데 이 강등이 확실시된 웨스트브로의 허술한 수비력을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하며 승리할 것 같네요. 아스날은 주중 유로파 리그에 라카제트도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컨디션 점검을 마쳤죠. 공격진이 더 안정된 상황이에요. 17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아스날이 무려 21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4대0 완승 거뒀죠.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의 승 예상합니다.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대구와 인천의 경기는 대구의 승 혹은 무 예상되고요. 두 번째 경기 제주와 수원FC의 경기 제주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포항과 강원의 경기도 포항의 승. 네 번째 부천과 김천상무의 경기 이거 부천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리즈와 토트넘은 무승부 가능성도 보여요. 무 혹은 패. 셰필드와 크리스탈의 경기는 셰필드의 패.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 맨시티가 확실히 우세할 것 같은데 그 첼시 전방의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으로 뭔가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경기는 리버풀의 승, 아홉 번째 경기는 전북의 승, 열 번째 경기는 경남의 승 혹은 무승부, 11번째 경기는 울버햄튼의 무 혹은 패입니다. 12번째 경기 에스턴의 패, 13번째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 혹은 무, 14번째 경기는 아스날의 승. 이렇게 14경기 분석 마치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20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